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양적 완화 유지 기대감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이 모두 종가 기준 또 장중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나란히 경신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이번에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뉴욕 증시를 자꾸만 신고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전일 우리 코스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장 막판 동시효과에서만 7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줌으로써 막판에 뒷심이 나왔었죠. 종가 기준으로도 5거래일 만에 2050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닝 시즌과 맞물려 따라잡기 다소 버거운 순환매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특징인데 과연 이번 FOMC 회의가 양적 완화 정책의 변화를 안 준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마스크원의 확실한 돌파 혹은 정고점 2060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현물 쪽에선 속도 조절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가운데 선물만 이틀 연속 많이 사고 있거든요. 또 곧 있으면 다가올 옵션 만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 요약 전문가 5분의 의견 종합해봤습니다. 네, 역시 FOMC 회의 앞두고 얘기가 많았네요. 관망세, 외국인은 그래도 샀다. 43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죠.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장이 계속됐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네 번째로 점프를 해보면 경기 민감주가 반등했다. 어제 조선주도 반등세가 좀 나왔고 화학주는 롯데케미칼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걸 또 계기로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바 있죠.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됐다라는 평가도 나왔네요. 자, 이어서 오늘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미리 들여다보는 프리뷰 5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요. 특별할 것이 없는 FOMC 회의, 관망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얘기하셨고요. 그러나 정용훈 팀장님의 의견이 다소 다르십니다. 양적 완화 유지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 랠리는 계속될 거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FOMC 회의를 해석을 하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피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 과정이 오늘 좀 전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상승을 위한 약간의 호투이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톤이 읽혀집니다.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3분기 실적이 양호한 경기 민감주를 주목하자. 이제 어제 전체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실적 기준으로 좀 슬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내시는 것 같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외국인들의 매수 오늘까지도 44거래일 연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동부증권 오늘 특별히 김혜란 연구원님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FOMC 회의 결과 듣기 바로 직전인데 조정을 소폭 생각하시나 봐요. 네. 지금 시장이 계속 변동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2050선, 2011년 이후에 형성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지금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50선 이제 하회하려는 모습 보이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우리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기업들 이제 실적 시즌 맞이해서 예상보다 조금 다소 부진할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선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FOMC 회의가 29일, 30일 양일에 걸쳐가지고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 9월달처럼 노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추가적인 멘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박스권 돌파에 대한 이제 약간 일부 조정 과정, 숨고르기 과정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라든지 매크로 변수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지금 주가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 빌미를 줄 수 있는 지금 다양한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좀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일부 확인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순환매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점차 이런 업종 종목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일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상단 부분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이제 뭐 모바일 관련해서 수익원 갖추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결제 업종들 위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50선의 확실한 안착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 아직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뭐 게임이라든가 혹은 전자결제주 위주의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포트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장 프리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20, 2060 사이 아주 좁은 박스권이 약 한 2주째 이어집니다. 9월 중순 이후에 2000선에서 기간 조정을 보였던 것하고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레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 11일째 흘러갔기 때문에 9월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주일까지도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스피 주봉 지난주에 봤었던 거 한번 다시 재점검하는 차원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추세 분석을 들어가면은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모멘텀이 좋으면은 저 추세선 위쪽에 빨간 원을 제가 그려놓고서 그쪽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멘텀이 비탄력적이면 아래쪽 원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아래쪽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오늘 주봉이 보시면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고점과 저점이 모두 다 저 주봉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추세선의 상단과 하단이 다 이번 주봉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의 고점과 저점, 지난주까지도 조금 더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선의 위아래 지수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 추세선이 위로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2050포인트가 저항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항선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이 열려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저 그림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형 전략 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주봉상으로 5주 이평선 이탈을 하면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예 저 붉은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는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향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다. 그 이전까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쪽에서 한국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3분기 GDP 성장률 나왔고 소비심리 최근에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 추세선 위로 올릴 만큼의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옆으로 가는 추세선 안에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전년 동기 성장률이나 뭐 이런 그 통계치에 있어서 전분기보다는 좋았지만 지난 분기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 추세선을 뛰어넘을 만큼의 모멘텀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경제지표 향후 쪽을 놓고 봤을 땐 개선이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4분기 쪽은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추세선을 빠르게 넘기는 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아래쪽 추세선에서 움직이더라도 고점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얘기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50원대 진입했다가 당국의 강한 개입으로 1,060원대 지금 복귀해서 계속 그런 흐름인데, 단기 지금까지 흐름만 보면 저점을 약간 찍은 듯 보이는데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네요. 네,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것은 한국에 대한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워낙 추가적으로 강세 전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이 이 1,050원대에서 개입했다는 거 예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여유 있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1,050원 아래쪽도 당국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은 예전 같았으면 이 기술적으로 뭐 1,080원이 중요하다, 70원이 중요하다 하면서 질척질척거리면서 개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1,050원 선에서 개입했다는 거,
하나의 시그널을 주고 시간을 버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1,050원 이전에서 개입하지 않았던 게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놓고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1,050원 이하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추가적인 강세 전망을 원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테이퍼링이 1분기 내년 1분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 더불어서 우리 무역 수지가 계속 좋은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원화 절상 효과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 리드 타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기 때문에 이번 한 9월부터 나타났었던 원화 절상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연적으로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가 이제 반전되는 시점이 테이퍼링과 더불어서 내년 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국이 지금의 이 원화 강세를 굳이 지금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당국의 모습이 오히려 믿음성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쪽은 원화의 추가적 강세 전망 기대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생상품 쪽에서 이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 확 달라지고 있는 점이 오히려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난 만기 이후에 따져보니까 6,800계약까지 정규장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태더라고요. 야간에서 3,400계약이고요. 합치면 만계약입니다. 사실 절대적인 규모로 만계약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만기 직전에 들어온 그 계약수가 8월 21일에 1,860포인트 기록하면서 8월 22일에 부터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9월 13일까지 무려 42,000계약을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2017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 42,000계약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만계약이 들어온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매도가 나왔던 게 아니고요. 결국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단기적으로 또 다시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방이 열려있는 모습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닝 시즌이라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변수겠죠.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한 번쯤 팔아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아주 적중했던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보였던 뭐 소재, 산업재, 조선화학이 어느 정도 또 반등을 보인 시점이거든요. 어닝 시즌도 후반부고요.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전략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매도한 이후에 이제는 매수를 봐야 됩니다. 종목별로 보면 지수는 지금 2050포인트 계속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이나 화학 뭐 이런 소재 섹터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2차 하락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2차 하락대에서 매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그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요. 지금 10월 다 갔죠. 이제 4분기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원래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증권사 리포트가 맞냐 틀리냐 뭐 맞지도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한다는 차원으로 한두 개 정도는 좀 완벽하게 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한마디로 줄여본다라고 한다면 이 펀더멘탈 개선의 가속화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펀더멘탈 개선의 가속화가 웰스 이펙트 논리가 재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QE가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 경기 개선 효과 만드는 건 당연히 돈으로 끌어올린 그런 모습인데 작년 후반부터 유동성 중심의 자산시장 인플레이션 효과 이걸 좀 또 다른 사이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쉽게 봐서 중산층이 뭐 지갑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 심리 지수가 왜 개선되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닫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닫은 정도를 뛰어넘을 만큼 지갑을 여는 계층도 있고 그만큼 돈을 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시장에서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벌고 소비가 살아난다 이런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에서 돈을 벌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서 그것이 다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 국면이 2014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펀드멘탈 개선 가속화가 나타난 것이 이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할 것이다. 4분기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긍정적인 것을 찾는 의심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장 단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조정 어느 정도 보였는데 지수는 다시 원위치됐고 종목들은 조정을 보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익 실현의 모멘텀으로 어닝 시즌 좀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재매수 모멘텀으로 충분할 정도의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다시 살 때가 왔다. 이 극대화 측면에서 그런 전략 깔끔하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또 특징주 중에 특징주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전일까지요 43거래 연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줬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각각 어떤 종목 위주로 매매했을까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았군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4분기까지 기대감이 나오는 삼성전자 어제 149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 밖에 약간 내수주 쪽으로 조금 매수 강도는 떨어지지만 손해하는 모습도 보여요. 한국전력, KT, 호텔신라까지 담았고요. 호텔신라는 꾸준하게 담아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어제 사실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순매수 종목이라서요. 외국인이 어제 자동차 3인방을 현대차까지 포함해서 다 던졌거든요. 근데 현대 위아만큼은 매수 잡아준 것도 특징입니다. 기관은 그 밖에 포스코, 코덱스 200 그리고 기관은 현대 모비스를 또 연속해서 사는 모습 3거래 연속 기관이 사는 날수만큼이나 올라오고 있고요. NC소프트 또 중국에서 이번에 신작 흥행 조짐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어제 연중 신고가 기관도 또 매수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일 유가증권 시장 주로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을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전일 순매수 종목도 정리한 것 공유하겠습니다. 외국인이 SFA를 가장 많이 담았던 반면에 기관 둘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기관은 바닥권에서 비슷한 차트인데 파트론을 담았습니다. 모두 6%대 나란히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공통도에서 같이 산 종목 눈에 띄십니까? 바로 메디톡스죠. 장중에 12%, 종가상 9% 급등했는데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고 신고가 냈습니다. 외국인은 두 번째로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현대위아를 사더니 코스닥에서는 성화하이텍 담는 것도 특징이고요. 인터파크,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그 밖에 CJ 오쇼핑 계속 담아가고 있고 어제 이라이콤이 또 급등했었거든요. 4거래일째 기관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까지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차장님 특별히 이 종목들 가운데 언급해 주실 종목 있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11월 중반 중국인 입국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는 시장의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13년 중국인 입국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좋았던 점 그리고 이 가운데 법안에 영향을 받는 단체 관광의 비중이 33%로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점이 일단은 전체적인 수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 개별 자유여행 수요는 단체 관광 수요를 상회하고 있고요. 시일 후에 둔화될 단체 관광객 감소는 개별 자유여행 계획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사업 고성장 재개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면세사업이 상반기까지 일본 여행 계획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기대보다 미약한 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 면세사업 실적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성장성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원화 기준 면세 부분 매출액이 전년비 18.3% 증가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비에서 22.4% 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된 시내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비 34.7% 증가하면서 탑라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2014년 하반기에 예정된 제주 시내 면세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면세 사업의 성장 모멘텀은 한 번 더 증가할 것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호텔 사업 어떤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또 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호텔신라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서울호텔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되고 정상 매출이 발생하는 첫 번째 분기입니다. 또한 제주호텔은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원화 강세 추이를 볼 때 4분기의 어떤 면세 사업 수익성은 추가적으로 악화가 일부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호텔 부분 실적 정상화가 전사 수익성을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1월에는 호텔신라의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인 신라스테이 동탄점 오픈으로 비즈니스 호텔 사업이 시작되면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65,5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7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트론인데요. 어떤 실적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어제 일단 고개를
들면서 바닥권 탈피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뒤바뀐 성수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파트론의 어떤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9.6% 감소한 2,874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3분기가 성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부진한 실적인데요. 최대 고객사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의 판매가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도 또한 감소할 전망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6% 정도 감소한 338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5월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7월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8월 이후에 개선되기 시작하고 또한 9월에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급격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이유인데요. 4분기 매출액이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뛰어넘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LDS 안테나와 센서 모듈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증가를 통해서 확고한 1위 확보 전략을 삼성전자가 펼칠 가능성이 크고 있고 일부 편징된 어떤 주력 제품보다는 다양한 제품 출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저가 범용 부품의 비중이 높은 파트론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복근화되고 있는 센서 모듈 사업도 전망이 밝은데요. 동사는 지문인식 센서 모듈을 최근에 대만 스마트폰 업체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5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9,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라이쿰인데요. 전일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4일 연속 동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3분기 어떤 사상 최대 실적 호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삼성 태블릿용 어떤 백라이트 유닛 수요로 3분기 매출액이 1,95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일단 30% 정도 증가한 17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실적 호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 태블릿 PC 판매 호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애플의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및 내년 사이즈 확대에 따른 판매와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의 어떤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및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LCD 확대 전략에도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에서 태블릿 PC 판매량을 2배 정도 늘린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하이브리드 PC 비중이 전체 노트북 중 절반 정도를 대체하고 있고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는 노트북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면서 태블릿이 이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태블릿 PC에 대한 강화 전략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이쿰은 태블릿 PC용 백라이트 유닛의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노트북 시장까지도 진입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인데요. 글로벌 중소형 어떤 백라이트 유닛 업체인 옴론과 라디언트의 2013년 예상 PE가 각각 17.1배와 10.2배 정도 수준입니다. 동사의 어떤 2013년 매출액이 6,54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17원 정도 예상을 하면 PER이 한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업종 평균과 시장 대비 아직도 저평가된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권역을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8,500원 정도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번번이 반등에 실패했던 오늘 파트론에 대한 중복 추천이 박성환 차장님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호텔신라, 파트론, 이라이쿰 설명을 IBK 투자증권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전일 장중에 순매수, 순매도 왔다 갔다 했던 외국인 때문에 코스피는 2040과 2050에 시소를 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 외국인이 7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준 탓에 전체적으로 43거래 연속 순매수. 전일 현물만 1,000억 이상, 선물은 3,700계약 이상 매수 잡아줬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050선까지 종가상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밤 FMC 회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누구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결과이긴 한데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모멘텀이 될 수 있는가는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은 양적 완화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유지 전망이 나오면서 한번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됐었습니다. 지표는 부진했었고요. 자, 우리장 이제 막 출발하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큰 방향성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출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해 주실 새로운
취연자분 소개해드립니다. 한맥투자증권 고광식 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좀 한 보합선에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삼성 SDI 주로 이제 IT 섹터군들이 비교적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와 관련돼 있는 IT 섹터 부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이고요. 연간 누적으로도 5조 정도 순매수로 전환돼 있던 부분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라든가 연기금의 흐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외국인은 장 초반에 현물을 소폭 또 팔면서 출발합니다만 어제도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사줬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판다라고 말하기는 좀 못하네요. 2050선 중반인 2055포인트에서 플러스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536포인트에서 소폭 역시 상승하며 개장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의 출발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니케이는 1% 가까이 상승을 하네요. 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쏟아졌었는데 지표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엔달러가 지금 계속 75엔대를 한 5거래 연속 머물러서 엔화 강세 부담도 있었습니다. 장중 그래도 낙폭은 한 절반가량 줄여서 마쳤었는데 오늘 한 1% 가까운 반등을 좀 강하게 개장 초반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쪽에서 지표 하나가 더 나왔더라고요. 챙겨드리면요. 일본의 9월 산업생산이었는데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예상은 1.8% 정도 증가를 욕심 부려봤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못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일본 니케이도 반등을 주면서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봐야 되겠죠. FOMC 회의 결과는 안 나왔지만 미국의 지표, 특별히 소매 판매는 좋지 못했거든요.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소매 판매가 부진할 경우 달러 약세는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1,060원대 깰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개장하고 있나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40전에 상승한 1,062원에 개장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1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밤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반등한 영향을 받은 결과인데요.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달러와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양적 완화 축소가 수개월간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인식으로 일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달러 매도 포지션의 축소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달러가 반등하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이 개장 초반에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만 장중에는 업체들의 내구나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자금으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요. 이 때문에 개장가 상승 이후 장중 하락 마감하는 형태의 장이 어제까지 이틀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1,060원 선에서 추가 하락이 막히고 있는 것은 당국의 개입 때문인데요. 국내 수급과 당국 개입이 서로 충돌하면서 어제의 경우 장중 변동폭이 1원 70전에 불과한 침체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량 역시 57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면서 평상시의 90억 달러를 전후한 거래량보다는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시장 흐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재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되느냐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미 정부의 폐쇄가 끝난 이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이번 달에 양적 완화로 축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겠고요. 관건은 성명서 내용이 미 경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조기에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냐 아니면 미 경제 지표의 악화를 일부 인정하면서 내년 3월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 나온 지표들을 중심으로 보면 미 연준은 경제 지표 악화를 일부라도 인정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8월 미국의 주택가격의 경우만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나머지 지표는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의 경우 전월치나 전망치보다도 하락했고요. 9월 소매 판매나 9월 생산자 물가지수들의 경우 모두 하락하면서 미 연준이 조기의 양적 완화를 축소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달 FOMC 회의 이후 글로벌 달러는
차익 실현성 반등세를 멈추고 다시 약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 경우 달러원 역시 그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달러원에게 있어서 관건은 당국이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 대세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수급과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충돌한 장이 예상이 되고요. 1060원대 초반대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당국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가 일단 관건이라고 하셨고요. 미 연준의 FOMC 성명서 내용을 주목하자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환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거래소의 최대어였었죠. IPO 시장에서 현대 로템이 미루다 오늘 드디어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23,000원이었는데 훨씬 더 위쪽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만 상승폭은 또 빠르게 줄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시총 한 2조 정도 되는 현대 로템의 거래소 상장. 오늘 핫 이슈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돌발 종목은 역시 전일 호실적을 사상 최대 실적을 중국 공장 화재에도 불구하고 발표하고도 3% 넘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이닉스의 흐름인데요. 다행히도 반등을 주고 있네요. 세 번째는요. 전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세를 냈었던 두 종목에 오늘 추가 상승세가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NC소프트가 그중에 하나고요. 다른 한 종목은 어제 많은 분들 놀래켰던 메디톡스가 어제 9% 급등 이후 오늘 추가 상승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히 오늘 네 종목을 돌발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분석은요. 멀리 압구정으로 가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현대 로템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 로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실 겁니다. 철도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한민국 독점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주주로는 이제 현대차가 43% 좀 넘는 수준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이 미국계 IB죠.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쪽에서 24.8%, 그리고 일반 공모로 25.5%, 우리 사주 조합으로 6.4%를 두고 하게 되는데, 상장 후엔 유통 가능한 물량수를 좀 보면 한 25.47% 정도, 그러니까 일반 공모로 나오는 25% 정도, 수량으로는 한 2,164만 주가 좀 넘는 수준의 유통 물량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국내 최대의 철도 차량 제작 업체인데, 철도 차량 제작, 철도 신호, 그리고 통신 등의 철도 사업 부문, 그리고 또 중기 사업 부문과 자동차 설비, 그리고 제철 설비와 오염 방지 시설 설비 등의 환경 설비를 제조 판매하고요. 또 플랜트 사업 부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종합적인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인데, 일단 철도 사업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에서도 거의 좀 유명한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수주 금액 기준으로 철도 차량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독점적 지위의 전차 생산업체로 이 국방 전략화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위 산업까지 좀 수용할 수 있는,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철도 부문 외에도 방위 산업 쪽에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모가로는 일단 확정 공모가 23,000원이 되는데, 원래는 밴드는 17,000원에서 23,000원입니다. 근데 공모 전에 기관 수요 예측을 하는데, 기관 수요 예측 당시에 70% 넘는 수준이 공모 밴가 밴드 상단인 23,000원 가격대에 대한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기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일단 공모가 이후에 오늘 좀 상승폭이 나오면서 좀 굉장히 좀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에, 그러니까 상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시세가 분출되면 사실 초기 시세 분출 이후에 좀 조정되는 패턴이 좀 강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주주가 또 현대차 그룹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오히려 조정 시에는 현대 로템을 매수해서 중기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 현대 로템은 충분히 좀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들 아시는 지하철이나 KTX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발전하고 수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뭐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를 연결하는 어떤 철도 노선이나 이 K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히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될 노선을 늘려야 될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어제 좀 뉴스가 났습니다. 이 중국 공장 화재에 대한 복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왕설래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고민들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고 결국에는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실적은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과연 4분기 이후에 어떤 실적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디램이나 이 반도체 부분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 이 부분이 사실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성장성에 대한 의문점들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일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고요. SK 하이닉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중기 이상 넘어가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홀딩을 하고 가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3만 원대 가격은 어느 정도는 좀 지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3만 원 가격이 그렇게 깨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3만 원이 깨진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메디톡스인데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자리상으로는 어제 조금 급등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1차 상승 후에 눌림목이 나왔고 어제 굉장히 큰 양봉이 나온 이후에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끝났는데 최근에 이 바이오 업종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메디톡스 역시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좀 좋은 모습.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 좀 돌려보면 뭐 9월 말에도 그랬고요. 주가가 좀 상승할 때 터졌던 거래량이 한 69만 주, 70만 주 됐는데 어제 거래량이 한 27만 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냐? 제가 봤을 때 어제 상승이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큰 양봉이 나오면서 전에 있었던 7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윗꼬리가 좀 달렸다면 쉬어갈 수 있겠지만 아직 그거에 미친 거래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은 맞을 것 같고요. 신규로 좀 사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좀 매수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두고 보시고 15만 원 정도가 오면은 다시금 좀 진입하신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뭐 높여드리면 16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와야 그래도 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플로우가 그렇죠. 하반기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게임이냐 또 모바일 게임이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주는 굉장히 좀 잘 갔었고 온라인 게임주들이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온라인 게임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들 최근에 이 하반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그리고 동아시아를 비롯한 중국 지역에서의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NC소프트 역시도 바닥 이후에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NC소프트는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흥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 중국 이용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 상승이 그렇게 다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봉상으로는 22만 원대까지는 좀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22만 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익절을 만약 22만 원 가격이 강하게 상승 돌파되면 그 다음은 23만 원인데 23만 원도 강하게 돌파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홀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보다는 오히려 20만 원 좀 깨졌을 때 순간적으로 좀 한 19만 원 후반대에다도 좀 걸어놓으면서 체결을 시키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돌발 종목 분석, 네 종목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 특별히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공시한 그런 종목들 오늘 아침 흐름 챙겨봐야 되겠죠. 풍산 실적 괜찮았었는데 오늘 흐름 어떤지, 심택은 적자 전환했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도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가 급락하네요. 그 밖에 오늘 대한해운도 어제 또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내놨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일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경남 기업이 2011년에 워크아웃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또 두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하한가에서 시작하고 있네요. 함께 살펴주시죠. 예, 뭐 경남 기업은 두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오늘 뭐 시초가부터 하한가 일단 출발을 했고요. 네. 올 10월까지 그 상환해야 금액이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신용 등급 자체가 또 투기 등급입니다. 따라서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자금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30일 뭐 채권단에서 일단 전체적인 회의를 좀 개최할 예정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1,500에서 2,000억 정도가 좀 자금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상환해 될 금액이 한 2,650억 정도 이렇게 네. 대략적으로 좀 잡히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건설 경기가 그동안 뭐 워낙 안 좋았었던 부분이고 따라서 뭐 동사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세 하한가부터 출발하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내용은 워낙 좀 안 좋은 내용이고 만약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전략은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00원대 초반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물량을 줄여나가는 일단 뭐 실적이 자체가 좀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채권단 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악재가 워낙 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풍산, 대한해운, 심택 모아서 한번 볼까요? 예, 뭐 그 풍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도 좋았었고요. 네. 뭐 실적이 워낙 뭐 또 뒷받침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에 의한 뭐 매수도 지속적으로 좀 유입됐던 부분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유지를 했던 부분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흐름상이라든가 기술적 흐름도 좀 상당히 양호한 그런 지금 모양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뭐 오늘은 뭐 소폭 매도를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그 추세 자체가 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뭐 추가적으로 뭐 유입이 될 것 같고요. 네. 연간 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에 의한 뭐 매수에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여기에 뭐 연간 누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한 8조 1,000억 정도를 순 매수한 상태인데요. 연기금들의 매매 패턴이 하반기 그러니까 4, 4분기 갈수록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또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의한 매수의 유입도 좀 고려를 해본다면 풍산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지금 점검을 대한해운하고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또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얘기보다도 또 좀 부정적인 그런 네.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뭐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뭐랄까 뛰어나고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좀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좀 철저하게 피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든가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매매하는 연기금 이런 쪽 기관들은 역시 말이 많고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는 네. 그런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 일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단 그런 쪽의 매매
패턴을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뭐 대한의 항운이라든가 이런 좀 말이 나오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 워낙 대한의 항운에 대해서는 뭐 과거부터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뭐 업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뭐 보유하셨던 분들은 뭐 비중을 좀씩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실적이라든가 특히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 놓고 본다면 외국인 역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연기금 이런 그 기관들에 의한 매매 패턴을 좀 읽을 수 있다면 역시 그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선호하는 섹터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시장이 더 철저하게 좀 배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흐름도 유가증권보다는 코스닥이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한 감안한 투자 전략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든가 연기금이 선호하는 섹터, 종목군, 업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부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전일 중소형주 가운데에서도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어렵지만 뭔가 최근에 수급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 합니다. 파트론이 기관이 이틀 연속 사면서 오늘 이미 아침에 개장도 하기 전에 2번이나 복수 추천을 받았었는데 오늘 흐름 어떨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SFA 또 오늘 흐름 어떨지요. 그리고 4거래일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이라이콤 흐름과 오늘만 4% 급등하고 기관이 6거래일째 앞서 사왔었던 인프라웨어까지 총 4종목을 압구정으로 가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네, 일단 먼저 파트론 말씀을 드리면 파트론 굉장히 좀 조정이 많았었습니다. 그간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 어제 그리고 그저께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좀 유입되는 모습. 사실 최근에 이 스마트폰이나 IT 부품주들이 재차 좀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또 거기다 플러스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들 이 부분의 판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조정 이후에 좀 IT 부품 업체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파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단 중저가 비중의 증가, 조정 후에 어떤 반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파트론 역시도 일단 어제 강한 양봉이 좀 하나 나와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조금은 헤쳐나가야 될 산은 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가격적으로는 17,000원 돌파 그리고 18,000원 돌파 이 부분이 과연 쉬울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저항선들이 굉장히 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래량 가지고는 뭐 한 번에 좀 뚫긴 힘들 것 같고요. 물론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좀 뚫어준다면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강한 어떤 양봉이 나오면서 저항대들을 뚫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많은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되는 종목이 파트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파트론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트론 역시도 이 카메라 모듈 쪽인데 최근에 뭐 하이비전도 그렇고요. 캠시스도 자리가 좋아 보이고 뭐 세코닉스, 옵트론텍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고 굳이 왜 파트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파트론이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파트론이 좋은 회사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차트상으로 자리상으로는 뚫기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SFA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이 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양봉이 좀 출현했는데 양봉 강하게 나오고 오늘 조금 조정하는 패턴 어제 그리고 또 거래량도 괜찮게 실렸고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고 이 외국인이 기관들의 물량을 좀 잘 소화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FA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충분히 더 가능하다. 오히려 조정 시에는 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좀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 AM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재차 좀 매기들을 좀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들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목전으로 좀 다가왔고요.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로 갈수록 또 IT 제품에 대한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SFA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일단 48,000원, 그러니까 5만원대 가격을 안착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5만원대 가격이 좀 안착이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에 5만원 가격대에서 조금 조정이 재차 나온다면 또 한번 조금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 가격 전략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 그리고 이라이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F량의 부품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블루콤도 그렇고 이라이콘도 마찬가지고요. 뭐 역시나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이라이콘 같은 경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 쪽의 아이폰,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태블릿용 백라인 유닛이라고 하는 BLU 제품, 이 부분이 수요 증가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했을 것이다,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 삼성전자가 태블릿 PC 판매량을 2배 정도 늘린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패드와 전면전을 선포를 했고요.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데스크탑을 노트북 PC가 굉장히 좀 빠르게 잠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노트북 PC에 대한 자리를 태블릿 PC들이 좀 점유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면 분명히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이라이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매매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을 좀 이용한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19,000원 밑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덜 물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글이 인프라웨어가 제공하는 폴라리스라고 하는 이 태블릿 기기에서 이 오피스 파일들을 좀 구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구글에서 무료로 좀 앱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 부분이 좀 공표가 되고 나서 굉장히 큰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글이 인프라웨어의 그 1위의 아성을 뚫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위의 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 그리고 또 자회사의 디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디오텍이 실적도 괜찮고 뭐 전반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그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런 트렌드가 최근에 좀 바뀌고 있다. 디오텍의 주가도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웨어의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머무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감안해 본다. 그러나 오늘 5%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사를 좀 인수한다는 소식에 좀 상한가가 갔는데, 이 포아텍이라는 반도체 설비 제조 회사인데요. 이 대표 외에 5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한 100억 정도에 양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진출과 사업의 다각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개선해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포석이 되고요. 네,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상한가가 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단발성 재료에 그칠 가능성이 좀 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포아텍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일단 시나리오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뭐 실적으로 좀 반영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인지를 하시고요. 신호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이 현물만 1,000억 넘게 순매도 하는데 그 물량 대부분이 운수장비 섹터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리고 모비스까지 3인방 모두 밀리는데요. 현대차는 어제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고, 기아차는 이미 양매도인 상태였고, 모비스는 최근에 기관이 만지고 있었었는데 오늘 같이 내립니다만, 현대위아는 또 이 와중에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부장님? 예, 일단 뭐 자동차 섹터군들이 최근에 좀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강세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실적은 다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강세로 인한 뭐 전체적인 그 섹터의 그 민감도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역시 과거보다는 뭐 그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 11.1% 정도 그런 안 좋은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올해 2013년도 전체적인 순이익을 놓고 본다면 한 5.8%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 섹터군도 역시 5%대에 있던 그 안 좋은 마이너스를 보였던 민감도 측면에서도 역시 절반 가까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세로 인해서 그동안 뭐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0.4% 정도의 플러스 그런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나타냈던 부분은 해외 쪽에 있어서의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이런 부분은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물론 코스닥도 소폭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자동차 섹터분들이 좀 비교적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네. 반면 이제 현대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든가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수했던 부분은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미쳤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그 엔진 사업부에 있어서도 중국 그 공장에 의한 엔진 부분도 뭐 비교적 좀 견조한 실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뭐 공작기계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실적 고부가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뭐 엔진 사업부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산업기계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엔진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부분은 역시 그 현대유아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선반영돼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유아에 대해서는 뭐 실적, 기본적으로 특히 올해도 뭐 비교적 견조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보다는 2014년도가 더 긍정적인 그런 매출 성장이라든가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든가 연기금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주가 흐름도 지금보다는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품주는 좋게 보시는 거고 완성차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완성차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강세, 그렇죠. 환율 최근에 뭐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하면서 1,055원대까지 좀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다시 1,061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외환 당국 지난번에는 그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동시에 개입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난 부분이 아닌데 일단 외환 당국에서는 환율 방어를 1,050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그 이익 분기점이 1,050원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1,050원을 강하게 좀 하방 경직성을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외국인들에 의한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워낙 강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같은 거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는 1,000원대 초반까지도 워낙 강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자동차 섹터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두 분의 오늘장 필요한 조언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먼저 구건식 부장님 오늘 처음 함께 하셨는데 이제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이 또 다시 좀 장 초반 많이 팔면서 지수가 다시 꺾였거든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뭐 사기 시작한 지난 8월 23일부터 지난주까지만 놓고 본다면 한 14조 정도로 샀습니다. 연간 누적으로도 지금 5조 한 4천억, 5조 5천억 정도 순매수한 상태거든요. 오늘 뭐 일부 좀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추세가 뭐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단기간에 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연기금은 좀 이제 보수적인, 좀 관망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 지수 2000포인트대에서는 투신권에 의한 펀드 환매는 뭐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제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얼마큼 되느냐, 그에 따라서 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한다든가 외국인들이 그동안 손해했던 섹터, 종목군들이 오늘 뭐 큰 폭으로 밀린다면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나가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처음 함께 하시니까 시간 별로 없더라도 경기 민감주 중에 뭘 좀 좋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외국인하고 연기금 쪽에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역시 오늘 좀 흐름이 좋은 현대외화라든가 그다음에 철강 섹터 중에서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가 좀 좋게 보이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기차를 사고 있는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고가다 보니까 네.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가격대가 한 4, 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섹터군에서 좀 발굴하는 그런 또 전략이 또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옐로우 칩 중에서 최근에 좀 수급이 괜찮은 종목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멀리 압구정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요. 외국인이 좀 순매도세를 좀 보여주는 듯 하다가 결국에 순매도세를 좀 보여주는 듯 하다가 막판 가서 순매수로 돌려서 장을 끝냈습니다. 이틀 동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쉽게 좀 멈출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환율도 1,054원 정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1,060원까지 회복되는 모습. 그러니까 1,060원을 그렇게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은. 그렇다면 결국에는 외국인은 지금 환차익에 대한 큰 이견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많이 올랐던 그간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들이 좀 쉰다라고 하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화학 업종들이 좀 돌아가면서 금융 업종도 그랬고 올랐는데 이제는 좀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좀 오를 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환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근간에는 역시나 깔려있는 게 4분기가 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경기들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오늘 일단 경제지표라든지 FOMC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눈치 보기 장세는 연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형주는 전기전자 업종, 물론 코스닥도 전기전자 업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에 한 업종을 더 좀 얹으면 바이오 업종,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맛있게 차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도 또 반도체 장비 업종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과 연관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연말까지도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주창을 했었고 헬스케어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그리고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바이오 업종 위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라든지 차트 여러 가지 실적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바이오 업종이 연말까지 코스닥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전기전자 업종 이제는 보자. 4분기에도 기대감, 3분기도 그래도 숫자 실적으로 잘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4분기에도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전기전자 업종과 바이오 업종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고, 많이 빠져있는 조선업종이라든지 금융업종 이런 업종들을 살포시 얹으시면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IT가 슬슬 순환매 바통을 받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는 연말까지 중장기로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서서 구광식 부장님은 외국인들 선호하는 그런 종목은 조정받으면 그때부터 모아가자라시면서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헬스코 등을 좋게 보신다고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하맥투자증권 구광식 부장님이 도움 말씀 주셨고요. 멀리 메리츠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구동 과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자동차 중심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44거래일 만에 현물 순매도, 코스피도 곧바로 하락 반전해서 2040선으로 쳐져 있는데 선물도 이미 1000계약 넘게 동반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동향 또 필요한 전략 함께 챙겨드려야 되겠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 계셔가지고 어찌나 답답했던지 일단 268 깰 뻔했다가 272선까지 회복을 시켜놓고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긴 음봉뚱땡이 한 3개 정도 출현을 급하게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에서 이런 표현 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출발과 함께 뭐가 이렇게 급한지 음봉뚱땡이도 아주 그냥 파랗게 물결이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해외 증시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좀 동반해서 갈 듯 말 듯 하다가 늘 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불확실성이라는 FOMC에 대한 결과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저는 조금 역시 학습 효과 중에 하나, 우리가 분석하지 못했던 것 중, 아마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잡지 못한 것들이 하나가 좀 오늘 출해가 되면서 이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수급상 눈치로 관망 출발했던 시장은요, 개인과 외국인들은 그나마 꾸준하게 자신들의 포지션에 공격적인 성향을 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자, 요 금융투자 창구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속도대로 9시 41분인데요. 41분에 시장이 거래되면서 금융투자 창구에서 2,800억대 순매수세가 확정되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죠. 자, 이 증상, 금요일날 증상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모양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밑으로 조정포를 좀 크게 여는 상황인데요. 어제 위아래 변동 만들고 나서 이 부분이 다시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 먼저 선조정 쪽으로 좀 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5천억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수급적인 특징 부분에서 종합해서 매도 우위 쪽에 펼쳐 있는 부분이 반 정도에 축소됐다가 다시 금요일과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최대한 저점 부분에 붙여서 일단 매수 포지션들을 갖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장중 매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이 나홀로 매도가 출발되었던 확대 속에서 개인들마저도 이제 매도 전환. 왜냐하면 현선물 우리 체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선물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한 프로그램까지 소폭이나 나오다 보니까 부정 시그널이 잡혀서 그러는데요.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금융투자 창구 때문에 시장이 인위적으로 조정포가 좀 크게 열렸다. 순간적인 2포인트 정도. 선물지수 2포인트면 좀 크죠. 그래서 고관점을 좀 놓고 보겠고요. 옵션 시장 쪽을 놓고 보면 콜옵션 쪽에 역시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콜옵션 쪽에 공격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매도 포지션. 자,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창구는 양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풋옵션 쪽의 모습이 관망세가 좀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를 좀 더 보면 좋겠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베이시스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2점대에 어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가 오늘 어제 종가 부근에서 내려왔던 1.7대 순간적으로 이탈 나왔었지만 비차익 쪽에 유발을 시켜주고 있지만 차익 쪽에서의 동반에서의 압박카드는 아직 아니다 라고 본다면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압박카드는 아직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형 전략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형 전략적으로 금일장에서는요,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이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창구, 자, 분석하시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마 시장에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애널리스트분들 또는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몇 분 안 계실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파생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생리상 그때그때 1초 1초마다 양치기 소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대응과 그리고 눈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만큼 조금 섬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받으려면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받으려면 좀 섬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네, 주쌤은 그냥 시장에만 섬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적으로 말씀 좀 드렸지만 그만큼 순간적으로 밀린다고 공포를 답습하지 마세요.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번 주는 월화수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대외적인 변수를 놓고 보더라도 위쪽으로 우상향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확인하다. 우리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금융투자 분석하시는 건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를 좀 보시는데 이 부분이 급속도로 이 금융투자의 수량보다 많이 증가가 될 때만 조심하는 매도포를 좀 가동을 시키겠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최저점 부분에 대해서 눌린 매수를 잡고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금일장 이제 황금 라인이 아마 지금 라인상으로 보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272.60이 걸렸을 겁니다. 바로 여긴데요. 자, 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단은 자막이 먼저 나갔냐? 당연히 시장 출발과 함께 먼저 자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인데요. 라인을 조금 수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일단 신호등에서 이미 또다시 조정포가 하나 나왔죠. 이게 어디서와 똑같냐면 보시면 바로 이 모양과 어제의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고요. 전일로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이 조정포가. 그렇죠? 신호등은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기본에 입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황금 라인을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황금 라인 자체를 271.10으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어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생방송 다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붙여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좀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미 신호등에선 초반 출발과 함께 확정되면서 매도 시그널을 주었고 이제 방향을 결정하러 간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분명히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자, 아침에 처음에 자막이 나갔던 272.60을 저항대의 황금 라인을 보시고 현재 수정치 나가고 있는 271.10대의 강력 안착이 지금처럼 시도가 되면서 오면 매수로 쪽에서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내시고요. 그 부분 이후에 다시 한번 272.60대를 정확히 뚫어내지 못한다면 그때 부분에 가서 고점 매도를 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디테일한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수정 황금 라인은 271.10이었습니다. 기술적 반등 노리고 나름대로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2040선대 중반까지 쳐져 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1000계약 넘게 그리고 현물에서 자동차주 중심으로 운수장비 섹터를 집중 매도하면서 1,300억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44거래일 만에 순매도인데 왜냐하면 장 초반치고 매도세가 일관되게 나오는 데다 매도 규모도 양시장 파생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조금 수급이 꼬이는 날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 FOMC 회의 결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